4개월 동안 Lão già này 멈춰있는 làm hỏng rồi còn mặt mũi nào đứng đây 3억 nữa. 원짜리 최고급 대형 Thợ 트럭. gì mà dơ hơi, về hưu đi ông 대한민국 ơi. 최고의 엘리트 정비사 5명이 두 손 Xấu 두 hổ 발을 chưa 다 già rồi mà. 들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오만한 수백억 대자산가. 그리고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한 명의 노숙자. 이 이야기는 진정한 능력에는 정해진 주소가 없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다. 3월의 어느 화요일,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 끓어오르고 있었다. 조민수는 낡은 담요와 전 재산이 든 비닐봉지를 끌며 보도블록 위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느리고 지친 발걸음은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인파 속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는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기 꺼려하는 도시의 유령, 투명 인간이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하나의 루틴이 있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그는 황 프리미엄 모터스 앞을 지나갔다. 그곳은 정비소라기보다는 고급 수입차 전시장에 가까워 보이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통유리로 장식된 화려한 복합센터였다. 그리고 정확히 4개월 전부터 그는 서비스 구역에 방치되어 있는 똑같은 메르세데스, 벤츠 악트로스, 액트로스 트럭을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 차량은 압도적이었다. 메탈릭 레드 컬러의 캡, 크롬 그릴, 거대한 타이어까지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보다 비싼 거대한 강철의 거인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비싸고 쓸모없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민수는 철창 너머로 그 광경을 유심히 관찰했다.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정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엔진 주위를 번갈아 맴돌았다. 최첨단 진단 컴퓨터가 연결되고 부품이 교체되고 기술적인 논쟁이 오갔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트럭은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민수는 저 모델을 알았다.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최소 5명의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저 트럭에 매달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번져가는 절망도 보았고 값비싼 부품들이 아무 소용없이 교체되는 것도 보았으며 무엇보다 주인의 분노가 매주 커져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정비소의 오너인 황도진 대표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큰 키에 완벽하게 빗어넘긴 희끗희끗한 머리, 몸에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짓누르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정비소에 나타나 고함을 쳤다. 민수는 그 무능력한 현장을 여러 번 목격했다. 서울, 부산, 광주에서 최고라는 전문가들을 다 데려왔어. 그런데 아무도 해결을 못해? 황 대표가 정비 반장에게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이 트럭이 3억짜리야. 그런데 몇 달째 서 있다고. 그동안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짐작이 나가.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황도진은 단순한 고급 정비소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거대 물류 기업인 황물류 HYM 로지스틱스의 대표였다. 그의 밑에서 굴러가는 트럭만 200대가 넘었지만 저 악트로스는 특별했다. 독일에서 직수입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최신형 유로 6엔진을 탑재한 야심작이었다. 하지만 녀석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 민수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느꼈다. 거대한 물류 제국이 단 한 대의 차량 때문에 마비된 꼴이었다.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문제 앞에 최첨단 기술이 무릎을 꿇었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온 남자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 화요일, 민수는 평소처럼 철창 앞에 멈춰섰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패배감에 휩싸인 3명의 정비사가 트럭 주위에 서 있었다. 한 명은 포기했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엔진 후드를 닫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고개를 내저으며 전자스캐너를 분리했다. 세 번째 정비사는 그저 바닥을 응시하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민수는 그들의 움직임, 그들이 사용한 공구, 바닥에 흩어진 부품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는 그들이 어디서 문제를 찾으려 했는지 알 수 있었고 동시에 그들이 완전히 엉뚱한 곳을 짚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민수의 시선이 트럭의 서스펜션, 차축, 캡, 연료 탱크를 거쳐 셰시 근처의 특정 디테일에 멈췄다. 성급한 정비사라면
무심코 지나칠 디테일. 아무리 정교한 전자장비라도 감지해낼 수 없는 물리적인 결함. 그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4개월간의 관찰, 수많은 실패의 과정들, 그리고 잘못된 진단 단계를 묵묵히 분석한 끝에 민수는 확신했다. 그 순간 황도진 대표가 서류판을 든 신경질적인 표정의 지점장을 대동하고 관리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다. 황 대표의 표정은 억눌린 분노로 가득했. 그는 3명의 정비사 앞에 멈춰 섰다. 뭐 진전이 있나? 아니면 또 그 똑같은 변명이나 늘어놓을 텐가? 백발이 성성한 50대의 최 반장이 헝겊으로 손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전기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했습니다. 인젝션 모듈도 교체해보고 시동 시스템도 테스트하고 중앙 제어 장치까지 싹 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황 대표가 신경질적으로 말을 끊었다. 트럭이 아예 반응을 안 하잖아.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당신들 벤츠 공식 인증받은 전문가들이잖아. 5천만 원짜리 스캐너에 독일 본사 기술 지원까지 받으면서 저 트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4개월이야. 황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 4개월 동안 뼈아픈 적자라고. 저 악트로스는 지금쯤 전국을 누비며 돈을 벌어와야 할 놈인데 여기서 고철 덩어리처럼 방치된 채 어깨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잖아. 바로 그 순간 민수의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분노와 기회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몇 달 동안 투명 인간처럼 지내며 관찰하고 분석했다. 저 비싸고 학이 있는 사람들이 찾지 못한 해답을 그는 쥐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노숙자였다. 아무도 아닌 사람, 주소도 갱신된 신분증도 신뢰도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렬한 충동이 그를 움직였다. 민수는 정비소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팔짱을 끼고 있던 덩치 큰 보안 요원이 즉각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이 아저씨,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야. 사장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쉰 목소리로 민수가 말했다. 보안 요원은 헛웃음을 쳤다. 사장? 황도진 대표님을 만나겠다고? 그는 민수의 더러운 담요, 덥룩한 수염, 찢어진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장난하쇼. 당장 안 꺼져. 내가 저 트럭 고칠 수 있습니다. 보안요원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아이고 그러시겠죠. 가요, 영감님.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가쇼.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바람을 타고 똑똑히 흘러갔다. 황도진 대표가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냄새나고 남루한 노숙자의 모습에 닿았다. 1초 정도 그의 얼굴에 혐오감이 스쳤고 이내 호기심이 그리고 잔인한 조롱의 빛이 번졌다. 그가 철창 쪽으로 걸어왔다. 방금 뭐라고 했지? 민수는 수백억 자산가의 날 선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대표님의 트럭, 제가 고칠 수 있다고요. 그 뒤로 이어진 정적은 황도진의 호탕한, 그러나 철저히 비웃음이 섞인 폭소로 깨졌다. 그 큰 웃음소리에 모든 직원이 그쪽을 쳐다보았다. 황 대표가 민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네가 내 악트로스를 고칠 수 있다고? 네. 황 대표는 철창 바로 앞까지 몇 걸음 더 다가왔다.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나는 공식 인증을 받은 전문가만 5명을 데려왔고 진단비로만 기둥뿌리가 뽑힐 돈을 썼어. 독일 엔지니어들하고 화상회의까지 했지. 그런데 길바닥에서 굴러먹는 더러운 노숙자인 당신이 이걸 고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황 대표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정비사들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고 지점장은 남일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주 훌륭해. 황 대표가 비꼬듯 박수를 2번 쳤다. 노숙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최신형 유로 6 엔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가르쳐 주시겠다잖아. 민수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황도진은 맨손으로 제국을 일군 남자였다. 적어도 그는
인터뷰나 동기부여, 강연, 비즈니스 만찬에서 항상 그렇게 떠벌렸다. 작은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1998년 중고 스카니아 트럭 한 대로 시작해 현재 52세의 나이에 200대의 차량을 지휘하며 연 매출 800억 원을 올리는 사나이. 하지만 그는 단지 회사만 키운 것이 아니라 변명을 용납하지 않는 남자, 약함을 용서하지 않는 남자, 돈과 결단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남자라는 평판도 함께 쌓아 올렸다. 그에게 세상은 강자와 약자 두 부류로 나뉘었고 자신은 당연히 전자였다. 황 프리미엄 모터스는 그런 그의 철학을 반영하는 거울이었다.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라 효율성의 쇼룸이었다. 광택이 나는 포세린 타일 바닥, 통유리벽, 수입산 최고급 장비, 리셉션에 액자로 걸려있는 국제 인증서들, 심지어 정비사들의 유니폼조차 브랜딩 전문업체가 디자인한 것이었다. 황 대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우월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단 하나, 저 망할 놈의 트럭만 빼고 그 메르세데스, 벤츠 악트로스는 그의 엄청난 도박이었다. 위성 추적 장치, 연비 최적화 시스템, 디지털 에어컨이 장착된 맞춤형 캡까지 3억 원이 넘는 이 투자는 그의 물류함대에서 가장 빛나는 왕관의 보석이 되어야 했다.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트럭이 한국에 도착하고 운행을 시작한 지 고작 3주 만에 경고등도 없이 논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냥 멈춰버렸다. 배송 중간에 시동이 꺼진 이후로 2번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그게 벌써 4개월 전이었다. 그때부터 황 대표는 강박에 시달렸다. 한국 벤츠의 기술 이사를 불렀고 비싼 돈을 주고 독일 엔지니어에게 원격 컨설팅을 받았다.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과 맞먹는 부품들을 교체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방치된 트럭은 실패의 상징이 되었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남자 황도진의 명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었다. 단순히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패배감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는 사람에게든 기계에게든 지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 냄새나는 노숙자 앞에 선 황 대표는 단순한 짜증을 넘어선 개인적인 모욕감을 느꼈다. 이가 다 빠지고 지린내와 버림받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 남자가 전문가들도 못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감히 나서다니. 그거 알아. 황 대표가 팔짱을 끼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어디 한번 해보게 해주지. 옆에 있던 지점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대표님, 농담이시죠? 황 대표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나 아주 진지해. 문 열어. 이 노숙자 양반 들어오시게 해. 민수는 철창 밖에서 미동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안 요원이 당황하여 황 대표를 쳐다보았다. 기먹었어? 당장 문 안 열고 뭐해? 황 대표가 소리쳤다. 보안 요원이 머뭇거리며 전자게이트에 잠금을 풀었다. 철문이 천천히 미끄러지듯 열렸다. 민수가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느린 발걸음이 정비소의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 쳤다. 그는 완벽하게 무균 처리된 이 공간에 묻은 더러운 얼룩처럼 겉돌았다. 정비사들은 가난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몇몇은 몰래 코를 막았다. 황 대표는 다분히 연극적인 동작으로 민수의 주위를 빙빙 돌며 모든 직원이 이 상황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주목. 황 대표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야. 우리 교수님의 특강이 있겠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 그래. 민수 교수님께서 자격증 있는 전문가 5명이 넉 달 동안 못 찾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 직원들 사이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번졌다. 황 대표가 워낙 불같은 성격이라 크게 웃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 오직 트럭만을 쳐다보았다. 자, 교수님. 황 대표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그 훌륭한 길바닥 노하우로 내 악트로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보시지.
민수는 트럭을 향해 몇 걸음 다가갔다. 그의 눈이 차량 전체를 느리고 체계적으로 훑었다. 그것은 비싼 기계에 압도당한 자의 시선이 아니었다. 나사 하나, 시스템 하나, 모든 기술적 디테일을 꿰뚫어보는 전문가의 시선이었다. 밑으로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민수가 낮게 물었다. 황 대표가 껄렁하게 웃었다. 밑에, 당연하지. 마음대로 해. 그 밑에 들어가서 트럭한테 제발 시동 좀 걸려달라고 기도라도 하시지 그래. 다시 웃음이 터졌다. 민수는 몸을 굽혔다. 움직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배를 대고 트럭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거의 2분 동안 완벽한 침묵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참다 못한 황 대표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다. 어이, 박사님. 뭐라도 찾아냈어. 아니면 거기서 낮잠이라도 자는 거야? 민수가 트럭 밑에서 기어 나왔다. 이미 더러웠던 그의 옷은 기름때와 먼지로 범벅이 되어 더 엉망이 되었다. 그는 셔츠에 손을 슥슥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다. 보닛을 열어야겠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우리 천재님을 위해 보닛 열어드려. 황 대표가 과장된 손짓으로 명령했다. 정비사 중 한 명이 보닛 잠금을 해제했다. 악트로스의 전면부가 들어 올려지며 거대한 엔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파이프, 케이블, 전자센서, 크롬 부품들이 복잡하게 얽힌 미군 같았다. 민수가 다가갔다. 그의 눈이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만큼의 강렬함으로 엔진을 스캔했다. 길 잃은 자의 당혹감이 아니었다. 고도로 집중된 기술적이고 노련한 눈빛이었다. 그는 엔진 블록 근처의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커먼 레일, 커먼 레일. 압력 센서는 확인해봤습니까? 순간 정비소의 정막이 흘렀다. 최 반장이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네,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인젝션 제어 모듈은요? 2번이나 교체했습니다. 다른 정비사가 아까보다 훨씬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수는 고개를 내저었다. 모듈 문제가 아닙니다. 크랭크 샤프트 위치 센서로 전원을 공급하는 배선 하네스, 와이링 하네스 문제입니다. 연결부에 냉납 현상, 콜드 솔더 조인트 이 생겨서 불규칙한 간섭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계적, 물리적 결함이기 때문에 스캐너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황 대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당신 대체 어떻게? 최 반장이 입을 열었지만 말을 맺지 못했다. 민수는 엔진의 다른 부분들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시스템이 회전수 신호를 잘못 받고 있습니다. 중앙 제어 장치는 엔진이 시동을 걸 위치에 있지 않다고 착각하니까 연료를 분사하지 않는 겁니다. 고압 펌프는 돌아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정비사들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정확히 그 현상이었다. 하지만 배선에 냉납 현상이라고요? 지점장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부품을 조립할 때 온도가 맞지 않았거나 접점의 산화가 일어났을 때 발생합니다. 민수가 반복했다. 연결이 불안정해지죠. 어떨 땐 작동하고 어떨 땐 안 합니다. 처음 3주 동안 트럭이 굴러간 건 접촉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화가 진행되어 완전히 끊어지면서 멈춰버린 거고요. 황 대표가 굳은 얼굴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너 지금 지어내는 거야? 아니면 진짜 알고 떠드는 거야? 민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배선을 교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틀렸다면 저를 여기서 내쫓아도 좋습니다. 네가 맞다면, 제가 맞다면, 네가 맞다면 어쩔 건데. 황 대표가 팔짱을 꼈다. 돈은 원하는 대로 쳐주지. 황 대표가 다시 짧은 헛웃음을 쳤지만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었다. 공기 중에 기류가 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조롱은 사라지고 기묘한 긴장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 노숙자는 완벽한 기술 용어를 구사했고 진단은 너무나도 예리했다. 얼마를 원해? 황 대표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먼저 고치게 해주십시오. 가격은 그 후에 이야기하시죠. 황 대표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최 반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리 창고에 저 배선 하네스 부품 있어? 예, 전기 시스템 예비 부품은 전부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가져와서 이 사람 줘. 황 대표가 민수를 가리켰다. 이 기적이 진짜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 사기꾼의 허풍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최 반장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지시에 따랐다. 몇 분 후 그는 끝에 커넥터가 달린 케이블 묶음이 뽁뽁이에 포장된 새 부품을 들고 돌아왔다. 민수는 부품을 받아들었다. 기름때가 끼고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가락이 경건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부품을 다루었다. 십자 드라이버, T20 별렌치, 그리고 연장대가 필요합니다. 민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비사들이 허락을 구하듯 황 대표를 쳐다보았다. 황 대표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공구 내줘. 공구를 건네받은 민수는 즉각 작업에 돌입했다. 그의 시선은 엔진에 고정되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은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지? 황 대표가 시계를 보며 물었다. 20분. 어쩌면 그보다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20분이라고. 황 대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뇌었다. 전문가 5명이 넉 달 동안 못한 걸.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열린 엔진 앞에 자리 잡았다. 그의 몸놀림은 마치 오래전 자신의 구역을 다시 밟아보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우면서도 익숙했다.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의 기억이 깨어나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황 대표는 그를 주시했다. 직원들은 트럭 주변으로 반원형을 그리며 모여들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오직 짤그랑거리는 금속 공구 소리만이 정비소를 채웠다. 민수는 교체해야 할 배선 하네스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것은 3개의 안전 나사와 2개의 퀵 릴리즈 커넥터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품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최 반장이 옆에 동료에게 속삭였다. 말도 안 돼. 동료가 대답했다. 운이 좋은 거겠지. 우리가 하는 얘기를 훔쳐듣고 그냥 따라 하는 걸 거야. 하지만 운이 아니라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명백해졌다. 민수는 낡은 배선을 제거하고 그것을 불빛을 향해 들어올렸다. 그의 눈이 부품의 1cm 단위까지 샅샅이 살폈다. 그러더니 커넥터 용접부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완전히 산화됐습니다. 땜납이 갈라져 있군요. 그가 가장 가까이 있던 정비사에게 부품을 건넸다. 그 정비사는 부품을 받아 불빛에 비춰보고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균열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대표님. 정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황 대표가 민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잘랐다. 끝까지 하게도. 민수는 새 배선을 집어들고 커넥터를 확인한 뒤 미세한 먼지라도 날려보내려는 듯 가볍게 입으로 불고는 설치를 시작했다. 아까까지 떨리던 손은 이제 완벽한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모든 악보를 외우고 있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보는 듯했다. 커넥터를 끼우고 안전 클립을 잠그고 3개의 나사를 너무 조이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정확한 토크로 다시 조였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케이블을 훑으며 장력이나 꼬임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정확히 10분이 지났다. 민수는 엔진에서 물러나 셔츠에 손을 닦고는 황 대표를 바라보았다. 테스트해보시죠. 황 대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불신과 어쩌면 무의식적인 존경심, 그리고 이 남자의 정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수를 뜯어보고 있었다. 최 반장, 황 대표가 불렀다. 시동 걸어. 최 반장이 캡 위로 올라갔다. 트럭이 실내에 갇혀있던 몇 달 동안 키는 꽂혀 있는 상태였다. 그가 키를 한 칸 돌렸다. 계기판이 켜졌다. 디지털 대시보드에 초록색과 노란색 불빛들이 들어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최 반장이 마침내 키를 끝까지 돌렸다. 1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메르세데스 벤츠 악트로스의 엔진이 포효했다. 약하거나 주저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깊고 강력하며 완벽한 포효였다. 4개월간의 강제 수면에서 깨어난 430마력의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였다. 엔진 회전수는 즉시 안정되었고 디지털 계기판의 바늘은 부드럽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맙소사, 캡 안에 있던 최 반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정비소의 침묵은 집단적인 탄성으로 깨졌다. 정비사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서로를 쳐다보았다. 지점장은 쥐고 있던 서류판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입구의 보안요원은 더 잘 보기 위해 2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황도진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으르렁거리는 트럭을 쳐다보았다가 열린 본인 옆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는 민수를 보았다. 얼굴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승리의 쾌감 같은 건 없었다. 오직 깊은 피로감만이 묻어날 뿐이었다. 황 대표가 갈라진 목소리로 지시했다. 최 반장이 시동을 껐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아까와는 차원이 다른 침묵이었다. 의미로 꽉 찬 무거운 정적이었다. 황 대표가 민수에게 다가가 코앞에 멈춰섰다. 두 남자의 차이는 극명했다. 고급 향수를 뿌린 수백억 자산가와 버림받은 냄새가 진동하는 노숙자. 당신 정체가 뭐야? 황 대표가 물었다. 민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무도 아닙니다. 거짓말 마. 방금 당신이 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전엔 누군가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아닙니다. 황 대표는 그 말을 곱씹었다. 노숙자가 15분 만에 고쳤다. 전문가들이 4개월 동안 못한 걸 트럭 정비일 했었어? 황 대표가 물었으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순간 황 대표의 내면에서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굴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이 남자를 조롱했는데 이 남자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얼마를 원해? 황 대표가 턱에 힘을 주며 물었다. 민수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제가 부르는 값에 2배를 주겠다고 하셨죠? 그래, 줄 테니까 말해봐.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정비소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가 부를 액수를 기다렸다. 기적의 값어치는 얼마일까? 3억 원짜리 트럭을 살려낸 대가는 5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돈은 필요 없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황 대표가 눈을 깜빡였다. 뭐, 당신 돈은 필요 없다고요? 그럼 뭘 원하는데?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정비사들, 비싼 장비들, 번쩍이는 정비소 내부,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손과 굳은 살 박인 손가락, 깨진 손톱을 내려다보았다. 기회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가 총성처럼 정비소 안에 울려 퍼졌다. 황 대표는 기나긴 침묵에 빠졌다. 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혼란, 불편함. 그는 돈 액수를 기대했다. 돈이라면 줄 수 있었다. 수표에 서명만 하면 끝나는 쉬운 일이니까. 하지만 기회라니. 그건 다른 문제였다. 복잡한 문제였다. 기회라고. 황 대표가 낯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네,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일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정비사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지점장은 어찌할 바를 몰라 머리만 극적였고 보안요원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광경의 조용한 목격자로 문가에 서 있었다. 황 대표의 가슴 속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덩어리지는 것이 느껴졌다. 분노도 짜증도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 바로 부끄러움이었다. 그는 이 남자를 노숙자라 부르며 비웃었고 직원들 앞에서 일회용 쓰레기 취급을 하며 조롱을 오락거리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자는 돈이 아니라 존엄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황 대표는 마른 침을 삼켰다.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숱한 인간관계를 망가뜨렸던 그의 오만함이 목구멍에 턱 걸렸다. 지점장, 정비사들, 보안요원, 그리고 자신과 함께
그를 비웃었던 모든 직원 앞에서 황도진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고 완벽하게 틀렸다는 사실을 당신, 황 대표가 입을 뗐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가 헛기침을 했다. 신분증은 있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머물 곳은.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황 대표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표정은 변해 있었다. 오만함이 거치고 더 인간적이고 진실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본명이 뭡니까? 조민수입니다. 황 대표가 지점장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저거, 조민수. 그리고 다시 민수를 보았다. 월요일 아침 8시까지 이리로 출근해. 서류, 유니폼 다 준비해 놓을 테니.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자리 잡을 때까지 지낼 곳도 마련해주지. 정비소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는 맺힌 눈물을 애써 참으며 황 대표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황 대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재빨리 돌아서서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표정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문을 열기 전 그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조민수 씨, 네, 당신이 오늘 내 사업을 살렸소. 저 트럭이 서 있는 동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거든. 내가 당신에게 진빚은 일자리 하나, 그 이상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빚진 거 없습니다. 전 제가 요구한 걸 받았을 뿐입니다. 황 대표는 몇 초간 더 서 있다가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방금 목격한 일을 곱씹으며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트럭 옆에 서서 기름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손이 다시 제할 일을 해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것이다. 주말은 민수에게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그는 늘 자던 상가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지만 무언가 달랐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희망이 생겼다. 일요일 밤, 민수는 주유소 공중 화장실에서 찬물로 몸을 씻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어 넘겼다. 거울은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단장했다. 월요일 아침 6시 30분, 민수는 이미황 프리미엄 모터스 앞에 와 있었다. 셔터는 아직 닫혀 있었다. 그는 서류가 든 비닐봉지를 꼭 쥔 채 보도블록에서 기다렸다. 7시 40분, 며칠 전 그를 쫓아내려 했던 보안요원이 출근했다. 그가 놀라서 민수를 쳐다보았다. 진짜 왔네요? 온다고 했으니까요. 문이 열리자 민수는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빈 조용한 정비소. 그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붉은색 악트로스 옆에 섰다. 8시 정각, 황도진 대표가 평소처럼 티끌 하나 없는 검은색 벤츠를 타고 도착했다. 민수를 발견한 그가 멈춰섰다. 왔군. 네, 따라와요. 민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짙은 원목 가구, 최신형 컴퓨터, 벽을 장식한 수많은 인증서들. 황 대표가 책상 뒤에 앉았다. 앉아, 서류 줘봐요. 민수는 봉지에서 신분증과 근로내역서를 꺼냈다. 낡고 얼룩져 글씨조차 희미한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황 대표가 서류를 살폈다. 조민수, 1970년생. 그가 누렇게 바랜 페이지를 넘겼다. 정비보조, 기술주임, 정비실장, 대한물류에서 일했었군.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12년입니다. 황 대표가 서류를 응시했다. 마지막 기록이 2006년이야. 19년 전이네. 그가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민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그건 대답이 안 돼.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황 대표는 침묵했다. 더 압박하며 캐물을 수도 있었지만 민수의 눈빛은 그 영역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알았어. 서류는 우리가 갱신해주고 건강검진이랑 유니폼도 준비해주지. 황 대표가 일어섰다. 무엇보다 먼저
씻고 옷부터 갈아입어. 그는 민수를 탈의실로 데려가 사물함을 열고 깨끗한 청바지, 파란색 티셔츠, 새 운동화를 꺼내주었다. 씻어. 필요한 건 다 있어. 다 끝나면 정비소로 나와. 민수는 옷을 받아들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황 대표가 문간에 서서 뒤돌아본 채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고 나도 더 나은 인간이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민수는 깨끗한 옷과 샤워기,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 마주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쳐다봐. 늙고 덥눅한 수염에 더러운 유령 같은 몰골. 하지만 그 안에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희망이었다. 민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피부를 태우는 듯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머리를 감고 몸을 박박 문지르며 지난 세월의 때가 하수구로 씻겨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는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수염과 주름은 있었지만 비로소 눈에 보이는 사람 같았다. 그가 정비소로 나가자 이미 정비사들이 출근해 있었다. 민수를 본 순간 사람들의 대화가 뚝 끊겼다. 최 반장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수가 대답했다. 대표님께서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 반장이 손을 내밀었다.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민수는 그 손을 맞잡았다. 굳건하고 존중이 담긴 악수였다. 다른 정비사들도 다가와 통성명을 했다. 더 이상의 조롱은 없었다. 호기심과 존경심,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이 섞인 눈빛들 뿐이었다. 그때 황 대표가 새 정비복을 들고 나타났다. 조민수 씨, 이게 당신 공식 유니폼이야.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황 프리미엄 모터스의 시니어 정비사야. 황 대표가 잠시 숨을 골랐다. 기본급 450만 원에 식대, 4대 보험 적용. 불만 없지?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450만 원. 거의 20년 동안 구경도 못 해본 큰돈이었다. 감사합니다. 좋아. 업무 파악은 최 반장이 도와줄 거야. 문제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직접 말해. 황 대표가 모든 직원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조민수 씨는 우리 팀이다. 깍듯이 예우해. 알겠나?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질문 있나? 황 대표가 물었다. 민수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황 대표가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엔지니어들 쓰라고 얻어둔 작은 오피스텔이 있어. 자리 잡을 때까지 거기 있어. 첫 석 달은 월세 안 받을 테니까. 민수는 차가운 금속 열쇠를 쥐었다. 이 작은 물건이 수년 동안 가지지 못했던 집을 의미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당신 실력으로 따낸 거니까. 당신은 나한테 능력과 겸손함, 그리고 품위를 보여줬지. 황 대표가 덧붙였다. 그리고 난 당신한테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워. 무슨 교훈이십니까? 황 대표는 최첨단 장비와 직원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지식과 존엄성만큼은 잃지 않았던 민수를 차례로 돌아보았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람을 철저히 잘못 판단하며 살아왔다는 것. 황 프리미엄 모터스에서의 첫 몇 주 동안 민수는 묵묵히 적응해 나갔다. 그는 항상 15분 일찍 출근해 경건한 마음으로 파란 정비복을 입었고 베테랑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헌신적으로 일했다. 멘토 역할을 자처한 최 반장이 내부 규정, 작업 일지 작성법, 부품 재고 관리 시스템 등을 알려주었지만 곧 그는 민수에게 가르칠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습득력이 엄청나네요. 첫 주가 끝날 무렵 최 반장이 감탄했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민수가 토크렌치로 나사를 조이며 대답했다. 기억해내는 중이죠.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민수가 집어드는 모든 공구, 분석하는
시스템, 진단 내리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에게 존경받고 유능했던 과거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주고 있었다. 다른 정비사들도 곧 눈치챘다. 민수는 단순히 지시된 작업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차량과 아주 깊은 교감을 나누듯 일했다. 남들은 듣지 못하는 미세한 소음을 캐치했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징후를 발견했다.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배울 수 없는 본능적인 기술적 직감이었다. 출근 10일차 되던 날, 한 고객이 볼보 FH 트럭의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를 호소하며 정비소를 찾았다. 이미 2명의 정비사가 매달렸지만 해결하지 못해 세 번째 클레임이 들어온 참이었다. 고객인 박 대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브레이크 하나 제대로 못 고쳐. 내가 이 프리미엄 정비소에 쏟아붓는 돈이 얼만데 기본도 못합니까? 황 대표는 애써 프로다운 미소를 유지했지만 턱관절에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컴플레인과 실패를 병적으로 싫어했다. 박 대표님, 이번엔 확실히 잡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정비사들이 서비스 내역을 확인했을 때 모두가 절망했다.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오일 교체는 물론 ABS 점검, 유압 시스템 테스트까지 다 해보았다. 정비소 안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도로에만 나가면 문제가 재발했다. 멀리서 걸레로 손을 닦으며 대화를 듣고 있던 민수는 그 증상이 무엇인지 직감했다. 그가 최 반장에게 다가갔다.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최 반장이 황 대표를 쳐다보았고 황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볼보 트럭으로 다가갔다. 흔한 정비사들처럼 무작정 브레이크 쪽으로 기어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운전석 캡에 올라타 자신이 직접 운전할 것처럼 백미러부터 맞췄다. 그리고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밟으며 페달의 저항감을 발끝으로 느꼈다. 그런 다음 차에서 내려 쉐시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가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차 있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다. 의심 가득한 고객, 놀란 정비사들, 그리고 집중하는 황 대표. 뒷차 축에 압력 조절 밸브, 로드 센싱 발브 문제입니다. 민수가 설명했다. 캘리브레이션, 0점 조절이 틀어져 있어요. 짐이 없을 때는 정상 작동하지만 적재함에 무거운 짐이 실리면 압력 분배가 엉망이 되어서 코너를 돌 때 브레이크 제동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작업을 담당했던 정비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 밸브 우리도 테스트했는데요. 빈차 상태에서 테스트했겠죠. 민수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이 문제는 하중을 받았을 때만 나타납니다. 이 모델이 견인하는 최대 적재량을 계산해서 밸브 압력을 다시 세팅해야 합니다. 침묵. 박 대표가 황도진을 쳐다보았다. 저 사람 말이 맞습니까? 황 대표는 민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굳건한 신뢰와 어쩌면 자랑스러움 같은 것이 배어 있었다. 조민수 씨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저희가 당장 해결해 드리죠. 민수는 다음 1시간 동안 조절 밸브에 매달려 압력을 재조정하고 모의 하중 테스트를 거쳐 미세한 파라미터까지 완벽하게 세팅했다. 작업이 끝나자 그는 박 대표에게 짐을 실은 상태에서 시운전을 해보자고 권했다. 20분 후 시운전에서 돌아온 박 대표가 캡에서 내리는 표정은 아까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완벽해. 그가 민수에게 손을 내밀며 외쳤다. 다른 데서 3번을 뜯어 고쳐도 안 되던 걸 1시간 만에 잡다니. 민수는 멋쩍게 악수를 받았다. 고객이 기분 좋게 떠난 후 황 대표가 민수를 사무실로 불렀다. 앉아요. 민수는 자신이 너무 주제넘게 나선 건 아닌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다. 황 대표는 한참 동안 민수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가식이 없는 진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방금 내가 잃을 뻔한 VIP 고객을 살렸어. 저 양반이 우리 정비소에 1년에 얼마를 쓰는 줄 알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1억 5천만 원이야. 트럭 15대를 굴리는데 전부 우리한테 맡기지. 황 대표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당신이 밸브 하나 조정해서 1억 5천만 원짜리 거래처를 지켜낸 거야.
전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당신은 그 이상을 했어. 학위 있는 놈들도 없는 진짜 실력을 보여줬지. 황 대표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기술, 대체 어디서 배운 거요? 저번에 대답 안 해줬잖아. 민수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저 멀리 자신의 운명을 바꾼 붉은색 아크트로스가 서 있었다. 대한물류에서 12년 일했습니다. 말단 보조로 시작해서 80대 트럭을 관리하는 정비실장까지 올라갔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과거의 기억으로 무거웠다. 전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고 꽤 유능했습니다. 아주 유능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요?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황 대표는 다그치지 않고 기다렸다. 아내가 아팠습니다. 마침내 민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암이었습니다. 치료비로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거칠어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직장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황 대표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이 남자를 판단하고 조롱하며 쓰레기 취급했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저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조민수 씨, 더 말 안 해도. 아닙니다.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끊었다. 아무도 저한테 손 내밀지 않을 때 대표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보다 과분한 기회였죠.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황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을 정비실장으로 임명하겠어. 가장 까다로운 진단은 당신이 총괄해. 월급은 650만 원으로 인상하지. 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대표님, 저는 토 달지 마. 아크트로스, 볼보, 그리고 매일 15분 먼저 출근하는 태도까지.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 황 대표가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다. 당신은 그냥 정비사가 아니야. 이 분야의 장인이지. 민수는 목이 메어 말도 못한 채 두 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밖에는 정비사들이 모여 있었다. 최 반장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실장님 되셨다면서요? 최 반장이 씩 웃으며 말했다. 당연한 결과죠. 그의 말에는 한 점의 시기심도 없는 진심 어린 존경만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황 대표가 내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작고 소박했지만 오롯이 그만의 공간이었다. 샤워를 하고 소박한 저녁을 차려 먹은 뒤 소파에 앉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민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마침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눈물이었다. 그는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가족, 집, 존엄, 정체성까지 전부 잃었었다. 하지만 이제 한 계단씩 다시 올라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한 오만한 남자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었고 민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수가 황 프리미엄 모터스에 발을 들인 지 3개월이 지났다. 많은 것이 변했다. 민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정비소 전체가 바뀌었다. 민수는 이제 모두에게 존경받는 실장이 되었다. 아무도 못 고치는 문제를 척척 해결했고 젊은 정비사들을 교육했으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모두가 의지하는 기준점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황도진 대표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특히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자신이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직원들이 공포에 질리는 눈빛을 이제야 보게 되었고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뼛속 깊이 불편해졌다. 어느 날 아침 황 대표는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15명의 직원이 교육장에 모여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사장이 주도하는 갑작스러운 회의는 한 번도 좋은 소식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황 대표가 들어와 사람들 앞에 섰다. 그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말을 골랐다. 나는 이 회사를 키우는 수년 동안 나 자신조차 좋아하지 않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오만하게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제대로 된 지원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완벽만 강요했죠. 가르쳐줘야 할 순간에 고함부터 질렀고 여러분에게 몹쓸 갑질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능력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참으며 그를 마주보았다. 조민수 실장이 내가 잊고 살았던 걸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은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 진짜 능력은 명품 정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존경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얻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황 대표는 직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바뀔 겁니다. 그가 종이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첫째, 오늘부로 고함치는 문화는 끝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주는 대신 대화로 해결하겠습니다. 몇몇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둘째, 모든 직원의 기술 교육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싶거나 전문 교육을 받고 싶다면 회사가 밀어주겠습니다.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셋째, 분기별 성과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우리 팀이 성과를 내면 그 과실은 사장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누어 가질 겁니다. 최 반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대표님, 갑자기 왜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내리신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황 대표가 환하게 웃었다. 어떤 노숙자 한 분이 트럭을 고치면서 꽉 막혔던 내 머릿속까지 뜯어 고쳐주셨거든. 그가 민수를 보며 말했다. 조 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수가 멋쩍어 하며 앞으로 나갔다. 황 대표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처음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당신을 비웃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줬소. 그런데도 당신은 나에게 존엄성과 진짜 실력이 뭔지 보여줬지. 내 악트로스를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소. 민수는 너무 벅차올라 말도 못한 채 그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교육장 안을 꽉 채우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의무감에 치는 박수가 아닌 진심과 감동이 담긴 뜨거운 박수였다. 회의가 끝난 후 황 대표는 다시 민수를 사무실로 불렀다. 제안할 게 있소. 그가 말했다. 당신을 정비소 총괄 지점장으로 임명하고 싶소. 월급 900만 원의 법인 차량 제공, 그리고 수익 배분까지 포함해서. 민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점장이라니요. 당신은 이미 지점장이나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직함만 다는 거요. 최 반장도 훌륭하지만 그 양반조차 자기가 못 보는 걸 당신이 본다고 인정하더군. 황 대표가 몸을 숙였다. 게다가 조만간 지점을 하나 더 낼 생각인데 기술 파트를 전적으로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해. 당신이 알지 모르겠지만 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거봐, 당신은 그저 기회가 필요했던 거야. 황 대표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에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잊지 않게 일깨워줄 사람이 필요하고. 수락하겠소? 민수는 기아와 절망에 떨었던 3개월 전에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금은 단단하고 유능하며 가치 있는 손이 되어 있었다. 수락하겠습니다. 황 대표가 만족스러운 듯 책상을 쳤다. 훌륭해. 월요일에 정식으로 계약합시다. 민수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정비소 마당에는 여전히 붉은색 아트로스가 주차되어 있었다. 자신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올려준 동아줄 같은 트럭이었다. 최 반장이 다가왔다. 어이구, 지점장님, 이제 진짜 우리 대장이 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민수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듯 대답했다. 잘 됐네요. 지점장님이 우리 정비소를 살렸고 사장님까지 사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최 반장이 민수의 어깨를 툭 쳤다. 사장님, 요즘 진짜 딴 사람 같습니다. 훨씬 사람 냄새가 나요.
민수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통화 중인 황 대표를 바라보았다. 뻣뻣하고 날이 서 있던 예전과 달리 한결 여유롭고 부드러워진 모습이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민수가 최 반장이 아닌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올바른 이유를 찾기만 한다면요. 그날 밤 민수는 노숙 시절 알게 된 쉼터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금이나마 돕고 싶습니다. 제 월급 일부를 후원하고 싶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싶습니다. 정비 쪽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여자는 벅차오르는 감정의 말을 잇지 못했다. 조 선생님,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잘 압니다. 제가 바로 그 바닥에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으며 민수는 미소 지었다. 마침내 원이 완성되었다. 자신이 기회를 받았으니 이제 남에게 기회를 줄 차례였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통장에 찍힌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만지고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민수가 악트로스를 고친 지 6개월이 흘렀다. 황 프리미엄 모터스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최신식 장비나 인테리어 때문이 아니었다. 공간을 채우는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 직원들은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일했고 표정은 밝았다. 황 대표는 매일 아침 출근해 직원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다. 그들의 안부를 묻고 의견을 경청했다. 정비소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이 되었고 그것은 곧 재무적인 성과로 직결되었다. 고객 만족도는 40% 이상 치솟았고 온라인 리뷰에는 찬사가 쏟아졌으며 매주 새로운 정비 계약이 밀려들었다. 9월의 어느 맑은 아침 황 대표가 민수를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에는 황 대표뿐만 아니라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조 지점장, 인사해. 우리 회사 자문 변호사인 강 변호사야. 자네가 서명해야 할 서류를 좀 준비해왔지. 민수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다. 지난 경험상 변호사와 서류가 등장해서 좋은 일은 별로 없었다. 황 대표가 책상 위로 결제판을 밀어주었다. 열어봐. 민수가 서류를 열고 첫 장을, 그리고 두 번째 장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두 눈이 한없이 커졌다. 이건 지분 양도서, 황 프리미엄 모터스 지분의 15%. 황 대표가 설명했다. 선물이 아니야. 자네의 공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야. 자네가 이 회사를 완벽하게 탈바꿈시켰어. 자네는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해. 민수는 서류를 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황 대표를 쳐다보았다. 대표님, 이런 걸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해. 황 대표가 단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게다가 우리가 새로 오픈할 제2지점도 자네가 총괄 관리를 맡게 될 거고 거기도 자네 지분 15%가 들어갈 거야. 순간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그는 길거리에서 잠을 잤다. 아무것도 없었고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으며 세상에서 버려진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수백억 대 가치를 지닌 기업의 파트너가 된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민수가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황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정비사들이 조화롭게 웃으며 일하고 있는 활기찬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나를 구했으니까. 그가 뒤를 돌았다. 내 고장난 트럭을 고쳐준 게 아니라 망가져가던 내 인생을 고쳐줬어. 나는 돈만 많은 불행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지. 존경이 아니라 공포로 군림하면서 속이 텅 빈 제국을 짓고 있었던 거야. 황 대표가 책상 모서리에 편하게 걸터 앉았다. 당신은 내가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가치들, 겸손, 공감, 인간애를 되찾게 해주었어. 지금 내 직원들은 두려움 없이 나에게 인사를 건네. 내 딸아이도 내가 옛날보다 훨씬 편안해졌다며 다시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지. 밤에 잠도 잘 와. 민수는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쳤다. 저는 그저 트럭을 하나 고쳤을 뿐입니다. 당신은 훨씬 더 많은 걸 고쳤어. 한 가족을 고쳤고 한 기업을 통째로 고쳤고 무엇보다 속부터 잔뜩 골마 터져 있던 나라는 인간을 고쳐놨지. 황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 어때, 동업자?
수락하겠어? 민수는 그 손을 꽉 맞잡았다. 수락하겠습니다. 그들은 강 변호사의 입회하에 서류에 서명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자 황 대표가 작은 냉장고에 숨겨두었던 샴페인을 꺼내 땄다. 건배합시다. 그가 두 잔을 채우며 말했다. 무엇을 위해 건배할까요? 민수가 물었다. 두 번째 기회를 위하여. 잘못된 편견이 올바른 교훈으로 바뀐 것을 위하여. 그리고 지갑만 빵빵한 부자보다 영혼이 훨씬 더 부유했던 한 노숙자를 위하여. 두 잔이 경쾌하게 부딪혔다. 그날 오후 늦게 황 대표는 마당으로 전 직원을 집합시켰다. 공기 중에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런 갑작스러운 소집은 보통 큰 변화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황 대표가 임시로 마련된 연단 위에 올랐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황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부로 조민수 지점장은 황 프리미엄 모터스의 정식 공동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회사 지분의 15%가 조민수 대표의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최 반장이 달려가 자랑스러운 듯 민수를 꽉 껴안았다. 동료 정비사들도 한 명씩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열기가 조금 가라앉아 황 대표가 말을 이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2년 이상 근속한 모든 직원에게 회사 수익을 배분하는 성과급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건 내가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 회사를 키워낸 정당한 몫을 나누는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엄청난 환호성이 폭발했다. 몇몇 직원들은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황 대표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나는 20년 전 오로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이 되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조민수 대표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애가 빠진 성공은 결국 실패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는 직원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내가 끔찍한 사장이었을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곁에 남아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엄성이 돈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조민수 대표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민수가 연단 위로 떠밀려 올라갔다. 수많은 시선 앞에 서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입을 뗐다. 하지만 감사할 줄은 압니다. 6개월 전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일자리와 집, 존엄성, 그리고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가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여러분이 저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정말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밀어준 단 한 번의 기회가 제 삶을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강남의 하늘 위로 메아리쳤다. 모두가 일터로 돌아간 후 민수는 다시 붉은색 악트로스 옆에 우두커니 섰다. 황 대표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무슨 생각하오? 고장 난 트럭 한 대가 두 사람의 인생을 살려냈다는 생각 말입니다. 민수가 대답했다. 황 대표가 거대한 트럭을 올려다보았다. 참 묘하지. 난 트럭의 기계적인 결함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고장 난 건 바로 나 자신이었으니 말이야. 그리고 결국 고쳐내셨잖습니까? 우리가 함께 고친 거지. 황 대표가 미소 지으며 정정했다. 두 남자는 그렇게 나란히 서 있었다. 결코 마주칠 일 없을 것 같았던 극과 극의 세상을 살던 두 사람이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서로를 알아본 것이다. 한 명은 성공을 쫓다 인간성을 잃어버렸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내 자신의 존엄성만은 잃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서로를 구원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완벽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아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오만함을 버리고 고개 숙이는 법을 깨닫는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민수는 거대한 엔진을 되살려냈던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이 손은 트럭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고쳐나갈 것이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칠 때가 있다. 그것은 어쩌면 다시 위로 올라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조민수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한 번의 기회였다. 그리고 지금 화면 너머의 당신 곁에도 그런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당신 자신이 그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깊게 남은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 역시 두 번째 기회의 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